한 척의 전함에서 쏟아내는 수십 아니 수백 발의 미사일. 그 함정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적의 전략 표적들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이런 군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계의 최고 해군인 미 해군이 지금까지 이런 꿈의 전함을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려면 한국 해군이 이 합동화력함을 무엇 때문에 검토하였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합동화력함과 미국이 계획하였던 아스널 10, 즉 바다 위 무기고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합동화력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량의 적의 핵심 육상 표적을 파괴하기 위하여 함대지 정밀타격 미사일을 탑재하여 해상에서 신속하게 동시타격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바다 위 무기고 개념입니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에 미사일을 탑재하여 산속 굴이나 터널 심지어는 저수지에 숨겨놓고 발사 시에 이동함으로써 탐지하기가 어렵고 발사 준비에서 실제 발사까지 단 몇 분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피폭을 당하고 나서 반격을 한다면 너무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합참에서 나온 전략이 바로 선제 억제, 즉 상대가 쏘기 전에 먼저 무력화시키는 킬체인의 중심의 3축 체계입니다. 이 3축 체계는 첫째, 선제 탐지 및 타격을 위한 킬체인, 둘째, 한국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셋째, 한국 대량 보복 체계인 KMPR입니다. 즉 먼저 보고 먼저 때리고 다시 맞고 마지막엔 반드시 되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발 수단이었습니다. 북한의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선 미사일을 쏘는 투발 수단, 즉 발사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육군의 지상 발사대는 한국의 좁은 지형과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은폐와 기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육군의 이동식 발사대는 육상기지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기습적인 선제 타격을 받을 경우 우리의 미사일 체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해 미리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하려면 굉장히 큰 이동식 발사대가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바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은밀한 타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군의 전투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탑재 수량이 한정될 뿐 아니라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는데 리스크가 크고 잠수함의 SLBM은 은밀성을 있으나 그 또한 탑재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량의 미사일을 한 번에 쏠 수 있는 이동식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합동화력함이었습니다. 해군은 오래전부터 바다에서의 전략적 억제력을 꿈꿔왔습니다. 바다는 넓고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어 지상기지보다 탐지와 타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해상에서 킬체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미사일 운반선이 아니라 킬체인의 마지막 단계인 정밀타격을 담당하게 됩니다. 킬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응 속도입니다. 탐지 후 몇 분 안에 결심하고 바로 타격을 해야 합니다. 합동화력함은 원거리에서 즉시 발사 가능한 상태로 대기하며 육상 발사보다 명령 전달이 빠르고 위치가 유연하며 보복 공격에도 생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017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고도화 이후 한국은 킬체인의 결정적 타격을 해상에서 마련하려 했고 2019년 국방중기 계획에서도 관련 방향이 언급됐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개념 설계 사업자로 DSM이 현 하나오션이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변화하는 작전 환경에 대응하여 합동화력함 검토를 시작하여 2018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9년 8월에 공개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정밀 유도탄 확충과 함께 합동화력함 건조를 언급하면서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2에서 3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공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과 2021년 2월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해군 내부에서든 국방부나 국회 국방위원회 등 상위 기관 기준에서든
언론이나 국민 여론 기준에서든 해군의 여러 군함 도입 사업 중 항공모함 도입이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 합동화력함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한 듯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6일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업무보고에서 합동화력함 선행 연구와 소요 검증을 거쳐 중기 전환을 추진을 밝혔고 2023년 4월 11일 개념 설계 사업자로 대우조선해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덱스 2023에서 하나오션이 합동화력함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25일 5대 대형 무기 도입 사업 전면 백지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면 취소되었으며 그 이유는 미사일을 대량 탑재할 경우 함의 생존성이 취약해지고 육군의 지상 미사일 전력과 기능 면에서 중복된다는 군의 판단과 합동화력함의 부재로 인한 미래 해군의 타격 능력 공백은 향후 전력화될 신형 구축함인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차기 구축함의 함대지 탄도미사일 탑재 규모를 확충해서 해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마덱스 2023에서 하나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의 재원은 길이 150m, 폭 20m, 배수량 경하 7,400톤, 만재 13,300톤이며 무장으로 근접방어 무기 체계인 CIWS-2 이문이 탑재되어 자함 방어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발사대는 총 100셀로 함수의 KVLS-1이 48셀, 함정 중간에 KVLS-2 32셀에는 현무포를, KVLS-15셀에는 현무5를 탑재할 예정이며 한미의 합동화력함용 미사일 발사대 2연장과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대 한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제안한 합동화력함 모형을 보면 기존에 알려진 KVLS 이외에도 거대한 사일로가 있어 미상의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기립형 대형 KVLS까지 탑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고는 없으나 헬기 데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체는 KDDX와 유사한 통합 마스트가 탑재되어 있고 대공 미사일 등에 대한 자함 방어와 탐지 역할을 합니다. 함교는 이중 함교로 함교 안에 함교가 있는 형태로 겉 함교와 속 함교 사이에 통로가 있으며 무장 탑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함포는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함수의 CIWS-2와 KVLS-1이 48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함 방어를 위한 해군 대공 미사일이나 해성-2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함 중앙에 KVLS-2를 32셀이며 KVLS-2는 대형화된 VLS로서 한 셀당 더 큰 미사일인 탄도 미사일 현무포가 탑재됩니다. 또 함 중앙에 거대한 발사대 15개가 현무포를 실을 수 있는 KVLS-2와는 따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현무5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 측에 발사대를 수납하는 개폐 장치가 있는데 해성 대함미사일이나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에는 기립형 탄도 미사일 발사대가 직사각형 2개가 좌, 우 각각 2개씩 총 4개짜리 2기가 설치됩니다. 한미 끝 부분에 대형 발사체 발사대가 한 기 보이는데 미사일은 아니고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용으로 만약 정찰 위성이 적에게 파손되면 다시 쏘아 올리는 긴급 발사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에 비행갑판이 있지만 헬기 경락고는 없으며 원산항과 알레이버크급 초기형에서 보드 헬기의 단순 운용에 경락고가 필수는 아니며 수직 보급이나 응급 환자 이송 등 인원 수송 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2월 25일 국내외 매체에서 5대 대형 무기 도입 사업 조정 보도에 경항모와 함께 합동화력함이 취소 또는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확정 발표는 아니었다는 점이 포인트이지만 이후 마덱스 2025에서는 업계가 드론 항모나 차세대 구축함 구상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즉 정책 예산 임무 중복 문제로 합동화력함은 일단 멈춤을 대신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KDDX의 함대지 능력 강화와 같은 대항 경로가 부상하는 계획입니다. 세계의 최고 해군인 미 해군이 이런 함정을 보유하려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미 해군은 이 아스널10을 25대 미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제레미 마이클 보더 제독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보더 제독은 해군 수병부터 시작해서 OCS 장교를 거쳐
1994년 유대인 최초이자 비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해군 참모총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스널 10에 512셀의 마크 41 VLS를 장착해서 에어타킴스와 토마호크, 그 다음에 SM-2 미사일 등을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대량의 SM-2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서 이지스함과 CEC로 연동할 계획이었습니다. CEC는 코어퍼레이티브 엔게이지먼트 케이퍼빌러티라고 해서 보통 합동교전 능력으로 구소련 폭격기가 발사하는 100발 이상의 대한미사일 러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임무를 상당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스널 10은 기본적으로 미국 해군 수상함과 함께 행동하면서 대량의 무기를 수송 및 발사하는 임무만을 수행함으로써 통상 전투함보다 낮은 건조비로 건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널 10은 미사일 발사대 외에 자체 무장으로는 해병대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크 45함포 1문, 자함방어용 시스페로 발사대 2개, 근접방어무기 체계만 장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척당 건조비를 5에서 8억 달러 선으로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고속항해 성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역에 가서 함재기를 띄워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항공모함은 항공기 항속 거리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이동해야 하는데 아스널함은 탄도미사일이 워낙 멀리 날아가니까 그렇게 고속으로 항해할 성능이 필요가 없고 약 22노트 정도의 항속 속도만 갖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승조원은 50명 정도로 적은 인원에 맞게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MH-60, CH-46 헬기 등의 해상 헬기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함정의 톤수는 배수량 13,400톤, 항속거리는 무려 43,000km였습니다. 즉 적은 운용 인원과 저비용으로 고화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가치 표적의 취약성, 예산 삭감과 의회의 반발, 지휘, 네트워크, 법적 문제가 겹치며 1998년 무렵 사실상 중단이 되었으며 오하이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조하여 해접한 아스널로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스널 10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단순히 예산 때문만이 아니라 해군 내부적으로 병과 간의 주도권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항공병과와 수상함병과 사이의 갈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스널 10은 거대한 미사일 발사함으로 자체 지휘 기능이 거의 없고 단순히 명령받으면 수백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이었어요. 미 항공병과의 주장은 대량 타격은 이미 우리가 항공모함에서 수행할 수 있다. 토마호크를 대신해서 함재기에서 정밀 유도폭탄과 순항미사일을 투하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고 아스널 10이 등장하면 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든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항해병과의 주장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날씨나 비행당 가용성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저비용 고화력 수상함 전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공병과의 반대와 의외의 항모 중심 해군 논리에 밀렸습니다. 미 해군의 항공병과가 항해병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 해군 예산은 항공모함과 잠수함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유지비로 이미 빠듯했습니다. 항공병과 출신 제독들이 의회 로비와 예산 심의에서 항모 중심 교리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아스널 10은 항모 예산을 잠식하는 위험한 사업으로 낙인 찍혔고 결과적으로 1998년경 다르파와 해군 본부 간 협력 중단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이었습니다. 아스널 10은 기술보다 해군 내부 권력 구조에 막혀 항공모함 중심 교리를 지키려는 항공병과의 저항이 결국 새로운 화력함 개념을 시험대에서 멈추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초대형 한척 집중이었다면 한국형은 중형 다수, 생존성 보강 그리고 센서 방어 통합을 지향하며 전투함 자체로 싸우는 합동화력함을 내세웠습니다. 원격 미사일 탄약고가 아니라 탐지하고 방어하고 타격하는 통합된 수상 전투함형 아스널로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만 임무 중복과 예상 그리고 분산 전력화로 기류가 바뀌면서 당장은
한국 형구축함 계열의 함대지 능력 증강이나 무인 전력 쪽으로 현실 최적화가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합동화력함이 가지는 긍정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이 멀리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상 발사되는 장소가 한정돼 있고 노출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은 바다 위에서 이동하면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로 적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전력망 등을 한 번에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즉, 동시 대량 타격 능력이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동성과 생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육상 발사되는 위성이나 드론에 잡히면 바로 타격당하지만 바다는 넓고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어서 위치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채로 지속적으로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로 기동성과 생존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운용 효율이 좋다는 것입니다. 육상 발사되는 차량마다 인원과 유지비가 많이 들지만 한 척의 함정은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미사일을 운용 가능하여 인력 운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해군의 전략적 역할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군은 방어 중심 임무가 주였지만 합동화력함은 해군이 전략 공격 전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며 한국 해군이 단순한 방패에서 창을 가지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 도발 억제 효과, 즉 심리전적 억제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해군이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쏠지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이 선제 공격을 주저하게 만드는 억제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실전보다 심리적 억제력이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합동화력함에 대한 부정적인 포인트도 있습니다. 첫째, 한 척이 너무 많은 걸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100발을 한 척에 몰아넣는 건 효율적이지만 반대로 그 한 척이 격침되면 100발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스널 10 사업이 취소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방에 나라의 화력 절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둘째, 자기 방어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많이 탑재하기 위해 함포, 방공, 무장 등을 줄였습니다. 즉,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배가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호위함이나 이지스함의 호위가 필요하고 결국 호위 세력까지 붙이면 비용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기존 전력과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육군은 텔, 공군은 폭격기, 해군은 이미 이지스함과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지 타격용 배를 만드는 건 임무 중복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력보다는 기존 전력의 무장만 강화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넷째, 비용 대비 효용 논란입니다. 합동화력함 한 척의 예상 건조비는 약 1조 원 정도이지만 실제 전쟁에서 미사일 쏘고 나면 끝이라 다목적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같은 돈이면 다목적 구축함을 더 짓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섯째, 세계적 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이런 배를 실제로 운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 한국이 세계 첫 사례가 되어 시행착오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검증되지 않은 모험이다라는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여섯째, 정치적 전략적 부담입니다. 선제 타격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 국제 여론이나 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이 큰 무기 체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형 구축함과 이지스함의 함대지 능력 증강을 위해 VLS 수를 늘리고 신형 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잠수함의 전술 미사일 플랫폼 확대와 드론 항모의 표적 탐지, 교란, 유도, 전력 분산의 팀플레이 허브로 부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 플랫폼에 과도한 무장 탑재를 하지 말고 임무를 분산하면서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우리 해군의 큰 흐름인 것입니다. 한국의 합동화력함은 멈췄다가 다시 달릴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기술, 전장, 정치, 그리고 예산 속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집중의 화력이냐?
분산의 생존성이냐? 어떤 쪽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미래해전의 전개 방식과 해군 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